주진우 라이브. 2020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합의안에 극적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단체와 전공의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합의는 무효다, 최대집 회장은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의료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지급하자, 나머지는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절충안을 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짚어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 총리로 유력해 보입니다. 여론 지지율 1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바뀌어도 아베의 힘은, 아베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사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입니다. 태풍이 가니까 서늘한 바람이 왔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좀 걸으세요. 그리고 하늘도 좀 보시고요. 뉴스 너무 많이 듣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오늘 밤은 좀 걸으십시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어렵다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이 너무 길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어떻게 2.5단계 지키고 계신지요? 커피숍 어떻게 사용하세요? 집콕 생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불편한 점 많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나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이런 생각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이번 주는 시청자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오늘도 주진우 라이브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시청자 주간이 아니어도 주진우 라이브는 시청자의 의견을 1순위로, 무조건 순위로 듣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았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아낸 오늘의 뉴스는 주스.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이 파랗고 예뻐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하늘을 10분 보고 10분 걸으십시오, 이런 뉴스로 처음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8명입니다. 100명대입니다. 네, 이틀 연속 100명대이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상 200명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이긴 그렇죠. 합니다. 아직 네.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89명이었고요. 서울이 68명, 경기도가 55명, 인천이 5명인데 충남에서 20명이 나왔습니다. 충남에서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충남의 20명은 이 충남 청양의 김치 공장인 한울농산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네. 이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감기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을 전원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노동자의 남편까지 감염되는 등 N차 감염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는 가까운 홍성이나 이 보령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으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홍성 각별히 좀
네, 청양까지. 네,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십시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굉장히 강력한 방침인데요.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6일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위기를 초래하기보다 확실한 반전 국면에 이를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은 오전부터 기정사실화가 됐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면서도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서 이 확실한 감소세를 만들어야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고삐를 조여야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5단계는 수도권에 한해진 것이고요. 이 나머지 지역은 2주 동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5단계 너무 불편하다. 저녁에 술 먹을 데가 없다. 밥 먹을 데도 없고 친구도 못 만난다. 이렇게 불평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학교에 네. 이번에도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11일까지 수도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가 됐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서 교육부도 오는 20일까지 이 전면 원격 수업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아이고, 대학 수능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네, 다만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서도 강화된 학교 대 밀집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유초 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등교가 계속 미뤄지면서 고1, 고2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학습 부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또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교육부는 9월 말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고3 매일 등교 원칙을 좀 해제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기준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선별해서 먼저 준다는 거죠. 네,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부가 이 선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 김용범 차관은 필요하면 국회와도 논의할 것이다 라면서 가급적 내주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는 일요일 오후에 이 총리 공간에서 열 예정입니다. 원래 어제 하기로 했는데 어제 미뤄졌죠. 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번 주 일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서는 4차 추경 규모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이미 선별 지급으로 그 당정 실무 협의를 통해서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요. 4차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 원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조 원가량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좀 불만이 있나 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계속해서 10만 원씩이라도 줘야 된다. 전 국민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10만 원씩이라도 이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이게 다시 한번 홍남기 부총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이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 차제의 보편 지원을 하되 이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까 이 뉴 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경제를 망치고 국채 비율을 지켰다라는 평가보다는 국채 비율을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을 살렸다라는 평가가 후대에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라고 거듭 역설을 했습니다. 보편 지원,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협회가 드디어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국민들이 네. 다 기대하던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보름 동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오늘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사에서 이낙연 대표,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명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어쨌든 서명식은 했습니다. 예. 이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협과 이 민주당의 정책 협의에 따라 구성된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정부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가를 포함한 지역 의료 지원책 개발, 그리고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실질적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이 합의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제가 최대집 의협회장이 의사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온건파로 통해서 정부하고 협상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 네. 그렇게 막 박치기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막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최대집이 정부하고 대화에 나선 것 자체를 가지고도 문제를 삼나 봐요. 전공의들, 전임의들 반발 엄청나고요. 지금 의협 내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온답니다. 탄핵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 보건복지부하고 의사협회가 오전 11시에 협의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합의식을. 그래가지고 사인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전공의들이 이 몰려갔다면서요?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의협 회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반발을 했고, 이들의 반발은 이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데 이 불만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박지연 젊은 의사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새벽에 이 자고 일어났는데 본인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회장이 패신당한 건가,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예. 이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담화문을 통해서 이 선배들을 믿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달라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전공의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생각으로는 좀 당황스러워요. 네. 국민들 입장으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협회장 전날 이제 합의안 공통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고, 또 협회장이 와서 서명을 했는데 그럼 정부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가, 좀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그 강경파가 아니라니, 그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 소식에 보건의료노조도 이거 밀실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와 의협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이게 밀실야합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걱정하는 게 뭡니까? 네. 의사들의 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라는 걸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렇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그 외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수십 종류의 다른 직종들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을 다 배제하고 의사하고만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밀실야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 문제를 교사들하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3주체가 논의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료 문제도 의사들하고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 또 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코로나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네네. 협의체 의사하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의하는 동안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협이 합의 안 하고 계속 논의만 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안건 중에 논의 안건 중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같은 내용이 의사협회와 논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건정심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비급여를 보험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구성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공익위원 8명,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8명,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가입자 8명 이렇게 다 참여해서 논의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의사하고만 얘기해서 구조를 바꾸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큰 질병부터 감기까지 다 대학병원,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의 합의 시점까지 왔는데 의사협회가 반대를 해서 합의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의사협회하고만 논의를 하자고 하면은 의사 입맛대로 하자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무튼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 주체가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가서 네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네. 의사들이요, 전공의 의대생들 집단 반발하고 지금 진료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한숨이 아까 나죠. 네? 국민들도 한숨이 네. 나요. 네, 한숨이 나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예. 심각한데요. 예. 2000년도에 의학분업 교시 때도 네. 의사들이 지금처럼 파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 의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부가 또 약속을 했어요. 예. 의대 정원 축소를 약속해주겠다고. 그래서 200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때요. 네, 그때. 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네. 거의 3천 몇백 명이 의대 정원이 의사가 줄은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사들이 부족한 예.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의사들하고 이렇게 논의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의사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들이랑 다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예. 자기네가 요구한 것을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기네 의사들의 입맛에 맞는 기조대로 정책대로 방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예. 논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굉장히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권리를 많은 이득을 가져간 거네요. 그렇죠. 이 합의문이. 네. 합의문이. 네. 네. 지금까지는 네. 모든 그 보건의료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련 의료 단체들, 시민단체들, 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구조였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지금은 의협하고만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합의가 네.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 있어서 뭐 의사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의사 왕국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합의했고 이제 파업을 풀기로 했으니까 그 의료 공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도 걱정거리가 좀 생겼네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는 만나서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그때 이제 건설적으로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체를 지금 의사들하고만 하는 의정 협의체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논의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시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합의문에 보면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은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아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요? 저희도 아마 원래는 네. 전면적인 정책 철회. 철회했잖아요. 이게 근데 철회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스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엄마 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 전 장관의 보좌관 그러니까 전 보좌관은 전화를 안 했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 논란의 보좌관은 말씀하신 대로 전직 보좌관인데 현재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가 해당 의원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 서울시 의원은 이 청탁 전화 의혹에 대해서 이 부대 전화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 공세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자신과 추미애 장관을 향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 장관의 아들 부대에 보좌관이 전화한 거는 맞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국방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라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이건 이제 김남국 의원의 발언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본인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승인권자인 중령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고 이 지원 장교와 통화를 했고 예. 이 지원 장교에게 이 단순하게 병가를 더 쓸 수 있는지, 이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했다 이거죠. 네, 이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라도 이 지원 장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은 뭐 그렇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사실상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붙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외압이 있을 만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떤 의견 냈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보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직접 냈어요? 네, 변호인들이 냈습니다. 네.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휴관을 간 것이라면서 야당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변호인들 측에 따르면 이 서 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1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을 했고, 그러고도 이 수술 부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자 간부에게 이제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게 안 돼서 나흘간 개인 휴가를 붙여 쓴 뒤에 27일에 복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 당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 부대 복귀 당시 당직병이라고 주장했던 A 씨가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귀 날이 23일보다 이틀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아서 본인이 전화를 했더니 집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특혜 복무 의혹을 주장을 한 상황인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이 A 씨가 자신의 병가가 만료된 날 이 당직을 선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당직을 섰다고 주장한 25일은 이미 개인 휴가로 처리돼서 휴가 중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참, 이 기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왜 그런지 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소환 통보했죠. 이 네. 부분이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네네. 한 달 후에 순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광훈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광훈 목사한테 한 달 전에 구속될 거잖아요. 끌려갈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속될 걸 알고 순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취재한 겁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6441님 요즘 바깥 출입 최대한 자제하고 일일
일영화 감상 즐기고 있는데요. 영화 채널이 다양해서 퇴근 후 잠들 때까지 영화 한 편 감상하면 금세 시간 갑니다. 그렇죠. 하루 금방 가죠. 6008님, 왜 시간 한지 몇 달째인데 그 대신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게 돼요. 우리나라 배달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맛있죠. 네, 맛있죠. 홍순표님, 저희 집은 4식구입니다. 미용실을 못 가서 이발기 하나 사서 둘째 아들 머리 깎아줬습니다. 첫째는 사춘기라고 거절했고 이번엔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유 울고 있어요. 드렸겠어. 이거는 어머님 이거는 아니야. 둘째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또 엄마의 미용 기술이 늘어나는 거를 몇 달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것도 슬기로운 집콕 생활인 것 같습니다. 주장훈님,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다시 듣게 하면서 지냅니다. 부장님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들어서 좋은데 회사에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부끄러워요 제가? 주진우 라이브 듣는 게 비밀이야? 부끄러워? 네, 그럴 수도 있죠. 부장님이 좀 그러신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하나 씨. 네, 오늘 돌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산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산 나들목 부근 2km 정체고요. 여기에 서산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까지 서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고장차가 서 있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26km 극심한 정체고요. 더 가서 서서울 요금소 부근과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송파에서 토평까지 17km 사이에 차가 많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면은 김포요금소 하이패스 1, 2, 3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부터 김포요금소까지 7km 작업 여파 받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입니다. 삼막 나들목부터 안현분기점까지 8km 고장차 여파 받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는데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호사카 교수님께서 지난 7월에 주진우 라이브 오셔서 이 얘기했습니다. 아베로는 승산 없다. 자민당은 다음 후보를 물색 중이다. 그런데요, 진짜로 아베 총리가 갑자기 사임합니다. 자민당의 선택은 아니죠. 아베의 선택은 스가 요시히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차기 총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호사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베 사임의 진짜 이유는 뭔지, 아베 속내, 스가를 앞에 세우는 속내는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8일 날 아베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픕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아픈 것은 아프지만 그거는 그 사임할 만한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총리를 사임할 만큼 아프진 않습니까? 17살 때부터 계속 알아온 병이기 때문에 계속 극복해 왔습니다. 요새도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아프기는 하는데 새로운 그 약도 나왔기 때문에요. 몇 번 병원을 다녀오면 거의 완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총리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요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아베 지지율이 그 20%대 30%대 그리고 아베에 반대하는 그 지지하지 않는다가 60%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선거를 하면 잘못하면 자민당이 참패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해야 된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한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국면을 전환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국면 전환이 됐습니까 지금? 지금 됐습니다. 됐어요? 그 28일에 아베가 그 사임을 표명했잖아요.
그 이전에 여론조사에서는 35% 정도의 지지율이었는데 네,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코로나 못한다고. 그런데 그 사임으로 표명한 그 다음 날 조사를 했는데 네. 55%로 20% 올랐어요. 20%고요? 예. 사임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동정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동정표. 예. 그러니까 거의 으르면서 그 사임 회용을 했거든요. 네. 네, 그 눈물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속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눈물이 효과가 있네요. 예.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계속 아프다라는 이야기로 예. 병원 몇 번이나 다녀오고. 그렇죠. 일부러 공개적으로 예. 갔죠. 보통 그 전사에 공간하는 것은 기밀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 그런데 기밀이죠. 이번에는 너무 공개적으로. 아, 예. 그거는 어떤 쇼를 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아픈 거 국가 정상이 아픈 거를 그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문제점이 다 가려져 가지고요. 예. 아, 이 사람은 정말 아프구나. 네. 이제 그 잘못하면 암일 수도 있다. 암인 줄 알았죠. 예,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7년 8개월이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 그게 지금 그 긍정적인 평가가 70%입니다. 지금요? 지금도. 예. 아베 총리의 꾀병은 아니죠? 거의 꾀병 수준이죠. 사실. 꾀병 수준입니까? 네. 그러면 꾀병 수준의 그 액션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동정표를 가져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그 재난 그 훈련도 참여했고요. 예. 상당히 지금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임을 할 때만 아주 아프게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쇼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아, 네. 예. 쇼에 능하군요, 아베 총리가. 예. 네. 후임이 지금 스가 요시히데로 굳혀지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 70% 정도의 자민당 국회의원의 표를 벌써 얻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적극 지지하는 거죠. 예, 사실상 28일에 네. 다음은 스가 장관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주위에 흘렀다고 합니다. 아베가. 그런가요? 네. 스가가 총리가 되면 한국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요 많은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스가를 그 지지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은 아베 정권의 계승입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의 그 정책이 그대로 가는 거죠. 저번에 그 9월 2일에 스가 검안 장관이 전식으로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때 모든 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계승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사실상 카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변이라는 것은 뭐 다른 그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지금 희망은 거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자민당 내에는 지금 그 바보르 전체가 다시 부활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보르의 존스가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회의에서 결정하며 거기에 달아가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요. 거의 300표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 국회의원 숫자만 말하면 394명인데 그중 300명으로 얻어버렸기 때문에요. 뭐 과반수를 넘었고 그리고 다른 그 당원표도 141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350표를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60% 70% 가져가기 때문에요. 전체 득표수에. 그나마 그 한국 관계를 좀 개선할 만한 후보가 이시바 시게루였는데 좀 가능성은 떨어지죠. 사실상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지 않도록 이번에 아베가 타이밍을 보면서 28일에 사임 표명을 했다. 그러한 분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늦게 하면 할수록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경우는 판 아베 였던 이시바의 인기가 지금 그 사실상 현재의 그 여론조사에서도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시바가 31%로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의가 반영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빨리 이거 그
존재 선고를 하고 새로운 존재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아베 그리고 아소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의 계획상 움직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스가 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한 그런 좀 과격한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원래는 안 그랬어요? 예, 원래는 상당히 이선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방에서 아주 자수성가한 지방에 그리고 굉장히 시골에서 나왔어요. 1세 국회의원이고요. 아베라든가 아소는 3세이고 그렇죠. 2세, 3세가 굉장히 많은 중에서도 1세 국회의원은 뭐라고 할까 지방에 고생한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의 관계도요.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베의 입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극우화된 것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베의 속내는 뭐예요? 아베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져서 자기가 선거를 잘 치를 수 없으니까 이선 후퇴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스가를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베는 사실상 상황이 된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베의 재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재판으로 계속 아베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상황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1년 정도 쉬고 다시 나온다 아베가.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자녀 임기를 스가가 채우고 1년 있다가 다시 나온다. 아베가. 일본은 제도적으로 그냥 가능합니다. 옛날에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아베의 고향 야마구치현에서 나온 카츠라 타로 이게 카츠라 데프트 미리아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카츠라 타로도 3번 나왔어요. 아베도 지금 한 번 나왔다 쉬었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2번째인데 그래 3번째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베 지금 힘이 굉장히 세고 지금도 이렇게 상황으로 힘을 저장했다가 다시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다음 선거에서 퇴승하거나 혹은 지금 야당이 아직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죠. 지금 야당 쪽에서도 지금 통합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약간 미지수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일강 자민당 일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습니다. 변수는 코로나 대책으로 계속 실패하면 아무리 자민당이라고 해도 이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아베 정권에서 헛발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간다면서요. 자민당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정표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스가가 존리가 될 때도 새로운 정권에서는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존리를 뽑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스가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다른 후보들이나 그리고 자민당의 140명 정도의 졸업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의가 반영이 되는 그러한 당원표도 포함시켜서 존재 선고를 해라. 그러나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번에 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 내각 전사태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버리면 또 전식으로 민의를 반영한 정권이 된다. 지금 스가는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에 실패하더라도 일본에선 또 아베 자민당
그렇게 또 믿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건. 예, 네, 그것은요. 지금 그 일본 안에서는 코로나로 실패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물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예, 네, 그러나 그 인구 비례로 보면 네. 한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 죽은 사람들이라든가 네. 그거는 다 많이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실패한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20분의 1이다 사망자는 미국하고 그런 식으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비교하면 네. 일본이 가장 안 좋은 네. 그류에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한국의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일본에서. 네. 예, 그런 한국 얘기를 안 하는군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아베 정권 그리고 스가 정권도 이런 부분은 계속 강변을 하죠. 코로나도 잘 대책해 오고 있고 그리고 경제도 살리겠다. 네.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스가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672님이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아베가 악어의 눈물을 이용해서 섭정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로 요즘 우리 사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기대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이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는 아주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열렸어요? 네, 뭐 지금 사실 이런 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개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놀랍네요. 네, 틸다 스윈튼 배우의 이런 그 세레머니도 있었고요. 네. 그 추모 세레머니가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작품 중에서 2017년에 받은 작품입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쉐이브 오브 워터.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 아, 네. 네. 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장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십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기에르모 델 토로는 이제 멕시코 출신의 영화 네. 감독이고요. 네. 그 굉장히 작품들이 크로노스, 미믹, 뭐 파네미로라든지 헬보이, 네, 네. 퍼시픽 림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근데 네. 제가 왜 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거장인데 네네. 베니스 황금사자상 최고상을 탄 사람인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약간 그로테스크하거든. 약간. 맞아요. 예. 쉐이브 오브 워터도 보니까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가지고 네.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 감독의 특징이죠. 그 그로테스크함. 그러면 요 호러의 분위기에다가 이제 동화풍의 판타지를 그려내는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개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테리 길리엄이라든지 팀 버튼, 뭐 히치콕 이런 감독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 또 마니아가 엄청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자,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사실 엘라이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이 엘라이자는 셀리 호킨스라는 진짜 연기파 배우. 연기가 진짜 훌륭하죠. 소위 막 미쳤다고 하는데 네.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죠. 셀리 호킨스는 여기서도 이제 농아 연기를 했어요. 말을 못하는. 네. 그리고 요거 바로 전에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모드 루이스라는 이제 여성 화가 역할을 했는데 정말로 연기를 잘합니다. 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셀리 호킨스 보시면요 다 반하실 겁니다. 네, 이 셀리 호킨스가 엘라이자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엘라이자가 평범한 일상을 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요. 네. 계란 삶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자일스 챙기고 이제 버스 타고 출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이 시대가 1960년대의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네. 굉장히 뭔가
양장본 동화책 보는 것 같은 그런 특유의 어떤 색감, 네. 질감 이런 게 드러나고요. 그때 그 깊이가 굉장히 그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셀리 호킨스가 이제 그 출근하는 곳은요, 연구소예요. 연구소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네. 뭔가 알 수 없는 실험을 하는 그런 네. 연구소로 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흑인 동료인 젤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악당이라고 할까요? 이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스트릭랜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분 연기 진짜 미쳤어요, 이분도. 네, 마이클 셰넌이라는 배우인데 네. 정말 이분도 뭐 굉장히 연기파죠. 엄청난 연기파 배우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 스트릭랜드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전형적인 60년대 마초 남자죠. 그 영화 보다가요 때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 마초이즘을 가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줘요. 예. 흑인 차별하고 청소부 차별하고 여자 차별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 볼 때 딱 이렇게 벽을 딱 잡고 보는 이런 엄청난 마초. 근데요 화장실에서 그렇게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시사인에도 한 명 있었는데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아, 현실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바지를 다 내리고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다른 데 있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연구소의 그 실험실에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괴생명체가 오게 됩니다. 예.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데요. 스트릭랜드가 손가락에 피를 흘리면서 복도로 막 걸어 나와요. 그때 셀리 호킨스가 막 달려가서 보축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인간인 거죠. 그 어떤 괴물 같은 존재인데요. 네. 양서류 인간이기도 하고요. 뭔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도 해요. 저는 양서류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서워요. 네. 개구리도 무서워하진 않지만,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영화 네. 속에서 이게 어떻게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영화를 볼 때 너무 그 무서움이 진짜 양서류에서 나오는 그 전율이 오더라고요. 네, 그 막 아감이 움직이는 모습이며. 네. 이게 원래 옛날에 이제 50년대 그 호러 영화였던 푸른 산호초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괴물을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만든 건데요. 네. 아무튼 이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과거 신으로까지 불렸던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이제는 실험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런 존재를 실험하게 되고 네. 자연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엘라이자는 이제 물고기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란을 주면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물고기 인간을 마침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깊은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물고기 인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어쩔 수 없이 포악해지죠. 그런데 엘라이자한테는 굉장히 연민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을 그렇죠. 갖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가 사랑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나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죠. 네. 사실 이게 어떤 그 충격적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부제가 사랑의 모양이고 또 쉐이프 오브 워터잖아요. 네. 왜 사랑의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모양이라는 게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게 이제 물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네. 물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이 사랑 자체도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엘라이자가 물고기 인간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은 자기 자신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차가운 시선에 시달려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 인간에게 자신의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을 투영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질감, 이런 연민 이런 것들은 아주 소수 차별에 대한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영화가 PC주의적인 요소가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엘라이자는 장애를 갖고 있고 뭐 물고기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이고 또 젤다는 흑인이고 요런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엘라이자의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슴을 찌릅니다.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에요라는 대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환경 문제든 뭐 국제 문제든 뭐 정치적 문제, 정의의 문제 혹은 사랑의 문제든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영화는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Shape of Water.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수록곡 중에 하나,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로 You Will Never Know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Just how much I miss you.